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밤 공수처가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청구했던 구속영장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험로가 예상이 되고요.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도 연일 이어지고 있죠. 자, 이 혼탁한 뉴스와 이슈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팩트를 잘 선별해내는 미디어 감각을 가져야 할 때인데요. 자, 중요한 기반은 균형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대다. 자, 시사본부의 존재 가치, 소명과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제 11.6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족이 공개한 유언에는 자신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구하는 사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사의 한 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우리는 부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데 더 나은 역사를 써야 하겠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진격의 보수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의장과 임경빈 작가와 함께 정치 현안을 다뤄보겠습니다. 10분 인터뷰는요.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의 단장을 맡고 계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매일 신청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한입에 정리해보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평론가님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이죠. 오늘 진짜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개인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오늘 미세먼지가 가장 매우 나쁨이라고 어플리케이션 켜보니까 그러니까 각별 또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 사라진다고 하는데 오늘은 미세먼지 야외 활동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어제 갑자기 속보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네. 저희 어떻게 된 소식입니까? 예, 사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네네. 그동안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는데요. 지난 2002년엔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고요. 이후 폐렴과 천식 증세, 손해 위축증 발병 등 건강이 악화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돼서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어제 오후 사망을 했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사인에 대해서 장기간 이 와상 상태, 그러니까 계속 누워있는 상태에서 네. 폐색전증과 혹은 폐혈증 이걸로 사인이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빈소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에 마련돼서요. 조금 전인 10시부터 조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각 층에 인사들이 찾아서 조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또 어떤 정치인들이 조문하느냐. 오늘 이제 뜨거운 관심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조문한다고 했죠? 네, 오후에 찾을 예정이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빈소를 찾을 예정이고 또 이 대권 주자들,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도 찾아서 조문할 예정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조문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법적 사위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오늘 오전에 빈소를 찾아서 조문한 다음에 곧바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법적 사위 그러시니까 아직 이혼이 이제 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소송 중입니까? 소송 지금 계속해서 다툼을 좀 벌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 가장 절친이기도 하면서 군사 반란의 두 주역이고 50과 60의 대통령을 연이어 맡았던 이 전두환 전 대통령도 움직이나요? 네, 전두환 씨가 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해요. 네.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가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전두환 씨 측 얘기를 좀 들어보면 거동이 좀 불편해서 조문은 어렵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막 속보가 나왔는데 어제 보훈처가 이야기하기를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이 아니다.
지금 사실은 대통령 예우가 다 박탈된 상태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금 전에 일단은 장례는 국가장으로 확정이 됐다. 이 국가장에는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가장법에 보면 2조에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네, 돼 있습니다. 네, 명시가 네. 돼 있어요. 그런데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어제부터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기서 이 노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해 애도를 하고 네. 묵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곧장 국가장으로 장례를 잘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좀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추징금 같은 경우도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건 완납을 했었고 검찰 소환에 즉시 응했습니다. 즉시 응하면서 당시에 불거졌었던 4,100억 정도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했었고 본인이 직접 사과하진 않았지만 아들 노재현 씨가 5.18 그 망월동 묘지 묘역을 늘 방문하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모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종식시키진 않았고요. 여전히 5.18 유족회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전두환 씨와는 좀 상반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는 국가장 정도. 예. 그리고 2011년에 이제 국장과 국민장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그 이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이었고 최규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은 국가장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함께 이제 국가장으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헌법 개정을 기준으로 공화국을 정하지 않습니까? 6공화국의 첫 번째 직선제 대통령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친한 친구였지만 백담사로 전두환 씨를 또 유배 보내고 네. 또 차별화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북방 외교라든지 중국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돌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 정도까지는 이제 아마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용인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묘지 같은 경우는 파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가족들이 준비한 묘지가 있다는 얘기가 보도되기도 했어요. 네. 김부겸 총리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이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을 맡고 네. 국가장이니까 총리가 위원장이고 30일까지 이제 5일장을 하겠다라는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게 네. 국가장은 치르는데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진 않는다. 네. 이게 좀 묘하게 좀 엇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퇴임후에 이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은 또 국가장법에는 없고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이냐 이게 좀 앞으로 숙제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법정비보다 위법하게 집권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대통령 퇴임 후에 엄중한 중범죄로 처벌받아서 현충원에 들어가네 못 가네 하는 일은 구설이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길 기대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5.18 관련 단체들은 좀 허탈해하고 있다.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직접 사과를 하고 사죄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게 5.18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얘기해 줄 사람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얘기 없이 그다음에 그 전에 썼던 회고록 내용 중에서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속보가 좀 굉장히 좀 가슴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켰던 게 그 유족이 이제 공개한 유언에 네. 본인이 저지른 과오들에 대해서 깊은 용서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게 사죄일 텐데 네. 유언장에 사죄가 담겼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이 전두환과 노태우 두 인물의 이제 차이점이 대통령 퇴임 후에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좀 부각이 되고 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또 공통점이
원죄처럼 같이 네. 있는 상황인데 역사의 공과 평가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난 밤 사이 큰 뉴스 하나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쳤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자, 박 기자님 왜 그런 겁니까? 예,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판단이 나왔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손준성 검사의 방어권 보장을 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손 검사가 주장했던 그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이 방어권 보장이 안 됐고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 좀 받아들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 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또 소환 날짜를 미뤘던 손 검사의 행위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공수처의 주장, 네. 그걸 또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절차상 봤을 때 좀 무리한 그런 영장 청구 아니었느냐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공수처가 그러지 않은 점, 물론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다시 또 이틀 만에 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점, 소환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었는데 이제 아직 소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무리수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는데 네. 이 무리수를 뒀고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공수처, 그럼 앞으로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난항을 겪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지금 전망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난항이라면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드시 길어질 포함될 수밖에 것이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체포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범죄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크게 부합하거나 또는 그 사이에 짧았지만은 공수처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실한 영장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이제 중론이었고 그렇지 않다라면 기각될 것이다라고 많은 또 법조인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 또는 증거를 확보할 것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네. 공수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라든지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또는 이 날짜를 좀 지나서 출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다. 네.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1월 5일 이전에 되는 거 더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증거가 갑자기 나올 리가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사이에 확보가 됐으면 그 사이에 확보한 후에 공수처가 아마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조금 더 공수처가 보완을 많이 한 다음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1월 5일을 네. 맞추기 위해서 좀 서두른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공수처는 같아요. 서두르고 소환 대상자들은 미루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영장 기각까지 나오게 됐는데 중요한 건 시점이라기보다는 이 어떤 정말 의혹이 있었고 그게 어떤 부분 사실이고 어떤 부분 사실이 아닌지 밝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도 좀 수사를 더 튼튼하게 해서 네. 정말 더 견고하게 수사를 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점에 얽매이고 시점을 생각하는 시기는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두 분 다 전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법원은 뭐 11월 5일 전이냐 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이제 이 범죄 소명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이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것이고 그 대신 또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계속 미루다 보니까 공수처가 여기까지 온 그렇습니다. 건데 예. 조사를 받으면 조사의 결과들이 이제 나오겠죠. 네. 김웅 의원도 이제 지금 빨리 네. 10월까지 조사를 받으시오 하는 입장이고. 그럼 뭐 하나의 성과라고 한다면 송 검사가 수사 열심히 받겠다, 조사 열심히 받겠다 그렇게 얘기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남은 시간 공수처의 수사 이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11월 5일 전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심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제 그런 의심으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 의심을 받아들인다면은 당장 야권에서는 여권이 의심하는 걸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물증과 증거가 기준이 되겠죠. 그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문제인데 그게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여야에서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윤석열 후보는 네. 이 자체가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참. 어쨌든 여야 입장 지금 네. 이 기각에 대해서 뭐 여당은 좀 한탄을 할 것 같고요. 네. 야당은 환영을 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2부에서 박주민 의원에게 우선 여권의 입장 들어보고 야권의 입장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여야 입장들은 각각 들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여권은 어제 이재명 후보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 이후에도 이제 전 후보들과 연쇄적으로 만나면서 네. 이제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이재명 후보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요. 1시간 40분 정도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정권 재창출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고 네. 약속을 했고 어째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말 깍듯이 정세균 전 총리를 응대하고 모시는 네. 모습 이거 좀 눈에 좀 들어왔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우리 총리는 걔보다 이 성남시장 선거하기 전에 당 부대변인으로 총리님을 모셨는데 네. 그때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다. 모두 총리님의 공덕이다. 아하. 라는 얘기를 했고 정 전 총리도 본인 역량이 출중하고 많이 노력했고 네. 시대 정신을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성취가 가능했다고 본다. 활용 점정을 잘해야 진짜 의미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는 모습, 훈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세균 전 총리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당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상임고문을 가기로 했고 또 정 전 총리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 한 30여 명 정도를 다 이제 선대위에 배치해서 합류하기로. 네, 함께 하기도 했고 또 이 공약 승계 차원에서 정 전 총리야 이 캠프 의원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경제위원회를 후보 직속 기구로 설치하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추미애 전 장관 만남은 아직은 미정인가요? 지금 오늘 네. 점심에 만나는 지금이네요? 상황이 지금 만나고 있을 것 같고요. 오전에 그러니까 원래 12시부터 만나기로 했었는데 네네. 이재명 후보가 앞에 일정이 관악구 전통시장 방문이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일정이 좀 길어져 가지고 12시 다 돼서 출발했거든요. 아하, 조금 늦게. 네, 좀 늦게 출발해서 왔지만은 아마 오늘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도 이른바 명추연대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명추, 그렇죠, 그렇죠. 네, 명추. 2대2다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뭐 개혁 연대 얘기도 나왔었고 제가 경선 현장 취재하면서 보면 그냥 한 팀 같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팀 분위기가 났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잘 통하고 있었다. 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아마 글쎄요, 좀 큰 역할을 좀 맡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으로 보면은 전 대표이기도 해서. 네. 네. 그럼 지금 이낙연 이 전 대표와 만났던 지난 네. 일요일에 이제 차담회 사례를 보면 그럼 당연히 뭐 상임 고문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어떻겠습니까? 뭐 상임 고문은 당연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간다. 민주당 당헌을 보면은 네. 민주당 당헌 30조에 보면 상임 고문과 고문에 대한 규정인데요.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전직 당대표 및 그에 준하는 원로 약관명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 모두 당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임 고문은 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상임 고문을 갈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선대위에서 활동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지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임 고문 이외에 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러나 이낙연 후보를 도왔던 의원들은 벌써부터 이제 유기적으로 합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래경제위원회가 이제 정세균 총리 캠프에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 미래경제위원회 초반에 세팅했던 사람은 이광재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먼저 사전에 단일화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광재 맞아요. 의원이 내가 만든 공약은 노무현을 계승하는 공약이기 때문에 내가 사라져도 공약만큼은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위원회 설치하고 정세균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광재, 정세균 공약까지 함께하는 이제 미래경제위원회. 그래요. 그리고 아마 추미애 후보가 냈었던 공약 중에서도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들끓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공약들은 또 받아서 또 만약에 그 캠프에 현역 의원이 있었다면 그걸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합류할 것이고 네네. 제가 알기로는 현역 의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추미애 전 대표가 직접 합류해서 그 부분의 공약은 또 맡고 도맡아서 끌고 나갈 수도 있는 방안 네. 여러 가지로 전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들려오는 풍문들 이제 뭐 취재 기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굉장히 이제 개혁 의지가 불타고 있었고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명취현대 얘기했지만 네. 후보 중에 한 명이라기보다는 이재명 이제 본선 후보에게는 러닝메이트 같은 역할이다. 현장을 누빌 가능성도 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예,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떤 역할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뭐 이재명 후보도 사실 상임선대위원장보다 상임고문이 더 위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했고 결국 각 후보들이 상임고문을 맡게 되겠지만 어떤 역할을 하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개혁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상징성으로 네. 추미애 후보가 추미애 전 장관이 함께 다니면서 유세할 수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또 뭐 호남 지역이나 네.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네.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금요일이면 지금 일주일여 남았는데 이제 국민의힘 본선 주자가 확정되잖아요. 네. 네. 만약 이제 가정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올라온다면 또 추미애 전 후보는 투지가 불타오르지 않겠는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원래 이제 경선 나오면서도 이 꽁 잡는 매가 되겠다 이런 네. 얘기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점점 뭐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또 너무 과열되면 우려도 있고. 자, 점심 회동 후에 어떤 또 메시지가 나오는지 어쩌면은 이 시사본부 생방 중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 12시 41분 넘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지나면서 정체는 다소 풀렸지만 일부 구간에서 돌발의 여파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조암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 때문에 1차로가 통제돼 있어 여파로 송산 마도부터 조암 나들목까지 8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오산 부근에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5차로 상에서 수습을 하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 쪽 수원 일대에서 교통량이 많고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도 천천히 지나갑니다. 반대 부산 가는 길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기흥동탄에서 오산까지 느리게 이동을 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부터 월곶,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느리게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정차 중인데 2시간 가까이 처리가 오래 걸리면서 마포대교부터 이촌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한입뉴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당 치열하죠. 어제 좀 깜짝 놀랐어요. 의외였던 것이 경선 룰 이 기싸움이 팽팽하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선관위가 그냥 한 칼에 어쨌든 결론 뚜껑 열어보니까 사지선다더군요. 네. 네. 약간의 이제 뭐 문항이 길어지는. 그래서 지금 뭐 다 각 후보들은 일단은 받아들이기 입장인데 지금 오늘도 계속 이제 인물들이 캠프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박 기자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하태경 전 후보가 전 하태경 후보죠.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윤 캠프로 합류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요. 사실 좀 의외다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윤 전 총장을 많이 또 비판하고 공세적으로 토론 과정에서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런 부분 또 왜 유승민 의원이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좀 많이 찍어봤거든요. 네네. 하태경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장에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나타나서 네. 합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하태경 의원이 개혁보수의 상징이다.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건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정치개혁, 뭐 정권교체 이런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생각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이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지금 2030 세대의 지지가 좀 떨어진다. 네.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젊고 개혁적이고 이런 모습을 좀 하태경 의원이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으로서 영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충분히 예상 가능했었던 것이 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 뭐 정신 잘했다.
라고 얘기했었던 그 사무실이 네.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 사무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 지역구였기 때문에 예리하게 그걸 또 읽고 네. 계셨군요. 그러니까 후보가 어디를 이유 없이 돌아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하태경 의원 사무실에서 나온 발언치고는 하태경 의원의 평소 소신과는 반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른데 아마 이제 하태경 의원이 뭐 바른정당 출범 때도 같이 했었고 개혁적으로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더 가까웠는지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거기서 얘기했다고 해서 하태경 의원이 시켜서 한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 좀 좋아했던 지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거기 당선 맞습니다라고 지지층. 외쳤던 분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하태경 의원이 합류는 굉장히 당연시됐었고 어쨌든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인데 네. 홍준표 후보와 하태경 후보는 경선 때 엄청 싸웠고 심지어 예비경선에서 하태경 의원이 탈락하자 하태경이 떨어지니까 너무 좋다라고 홍준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캠프로 가기에는 더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선택지가 오히려 몇 개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현역 의원들의 캠프 합류 비율을 보면요. 네. 윤 캠프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 자체가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는 지금 뭐 당신 반 민심 반으로 결정되는 본선 주자에 대해서 윤 후보의 이제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게 보니까 정치 생명을 거는 거 아니겠어요? 일종의 이제 배팅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근데 어제 홍준표 후보 저희가 인터뷰해 보니까 뭐 굉장히 지금 이 에너지가 넘치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을 네. 의식한 듯이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고 들면 대선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캠프에 간다는 건 그 지역 민심을 좀 읽고 네. 그걸 좀 파악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냥 뭐 내가 좋아서 간다 이런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당심에선 좀 홍준표 의원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 그래서 민심을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홍준표 의원의 입장인 것 같고요.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 네. 홍준표 의원님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바람이 좀 불고 있다. 이걸 좀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홍준표 바람이 불고 있다. 네. 오히려 또 이제 이 전두환 발언 그리고 이제 개사과 논란 네. 이후에는 또 윤석열 후보는 좀 하락하고 있다, 빠지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 오평님은 지금 국민의힘 판세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아마 그 개사과 논란이 굉장히 크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여전히 일단 뭐 말씀하셨듯이 조직과 당심이 비슷하다고 보면은 당심은 민심을 이길 수 없고 민심은 또 바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민주당 경선에서도 느꼈듯이 사실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 텃밭이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이었던 이재명 후보도 쉽지 않다는 걸 한 번 있었고 또 마지막 슈퍼위크 때는 모든 것이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이재명 후보도 압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또 완전 뒤집혀 있는 결과가 또 나왔거든요. 네.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 국민들 감정사항에서 그래도 저렇게 부족한 후보를 우리 후보로 올리면 정권 교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이미 지역위원장 또는 이제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협위원장이 60% 넘게 이미 윤석열 캠프로 가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엊그제 뭐 이 충청권 TV 토론에는 상당히 인신공격 없이 네. 정책만 얘기하고 90분이 탁 끝났는데 오늘 이제 강원 지역 TV 토론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 3번 남았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결정이 되는데 오늘 또 향방을 지켜보고 내일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짚어보면 이 뉴스. 아까 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자, 이번엔 대장동 의혹 사건입니다. 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게 무산될 상황이었는데 곽상도 의원이 중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반부터 네.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사후에 자신의 아들한테 곽의원 네. 아들을 네. 통해서 50억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퇴직금 50억 원이 네. 추징 보전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뇌물 의혹이 이제 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관련한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그 내용과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또 하나은행 관계자 등 조사하고 있는데 네. 그 결과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있다는 거고 곽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건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면 당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외에 또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은행 컨소시엄 여기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A사 관계사인 B사가 포함이 돼 있었죠. 검찰은 당시 A사 최고위 관계자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하자 이렇게 네. 제안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게 사업이 무산되는 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컨소시엄 자체가. 그래서 급하게 곽상도 의원한테 SOS를 쳤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결국 막았다. 이런 건데요. 이게 뭐 보시면은 이 김정태 회장과 곽상도 의원, 김만배 씨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성균관대 동문이거든요. 이런 인맥이 확연히 작용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고 그래서 뭐 계좌 동결도 시키면서 이렇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곽상도 의원 측과 하나은행 측은 다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그런 일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검찰이 이러면 이번 주에 곽상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이런 의혹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평론가님, 지금 이게 고발 사주는 여권이 야권을 향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문제이고 대장동 의혹은 야권이 여권을 향해서 계속 이재명이 이제 주범이다, 설계자다, 이재명 게이트다. 근데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 물론 탈당을 했습니다만 네. 이건 지금 야권에게 조금 악재 아닌가요? 그래서 법원도 이 50억에 대해서 뇌물로서 보는 듯한 이제 뉘앙스가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뭔가 진두지휘해서 공익에 손실을 끼치고 네. 본인의 사람을 어떻게 등용을 해서 본인의 돈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인마이 포켓을 하려고 했었던 정황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의심만 계속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산하 기관의 사람들의 녹취나 음성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실질적으로 의심스러운 돈이 흘러간 부분은 계속해서 야권의 악재로만 작용할 수밖에 없거나 또는 우리가 이름만 말하면 알 법한 법조인들에서만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균관대가 동문이라고 얘기하셔서 아예 그걸 가지고 뭘 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명박 정권 초기에 고소용 내각이라고 해서 네.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별것처럼 안 보이는 것도 이렇게 큰 판이나 정치판이나 법조인 판에서는 그런 학맥들이 실제로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작은 연결고를 했으면 엮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균관대 동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좀 빠르게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정확한 정황은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계속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 다루지 못한 마지막 이슈 하나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공무원 개혁을 공약을 했고 지금 이제 신당 새로운 물결이죠. 가칭입니다만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이건 내일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 마무리 디저트송이죠. 5232님 오늘 중요한 얘기를 또 짚어주셨네요. 오늘이 고 신해철님의 기일입니다. 벌써 7주기입니다. 왜 기억에는 그 세월호 참사가 나던 해 가을이었기 때문에 저도 같은 세대거든요. 아산병원 달려가서 마왕의 영정에 조문하던 기억이 나는데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 들려드리고요. 이 5232님께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 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 혜인입니다. 요즘 배달 포장 음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집에 있는 그릇들을 챙겨가서 직접 음식을 담아오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기분이라 좋고 또 지구의 건강까지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때 손으로 쓴 편지보다는 전화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할 때가 훨씬 많아졌지요.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점에서는 좋아졌지만 인간적인 정은 사라진 듯해서 좀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생각나는 대로 막힘없이 한 번에 쭉 써 내려갈 때도 있지만 여러 번 생각하고 쓴 내용을 고치고 다듬고 하면서 글을 완성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문을 지을 때 작구를 여러 번 생각해서 고치고 다듬는 것은 퇴고와 추고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때는 밀퇴자와 두드릴 고자로 이뤄진 퇴고가 맞습니다. 이것을 추고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한자 밀퇴자가 옮길 추자로도 읽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구를 여러 번 생각해서 고치는 것은 추고가 아니고 퇴고가 맞고요. 퇴고를 음절의 앞뒤 순서를 바꿔서 고퇴라고도 합니다. 퇴고와 비교해 볼 수 있는 표현으로 윤문과 계고도 있습니다. 윤택할 윤, 그럴 문자를 쓰는 윤문은 글을 윤색함이라는 뜻이고요. 고칠 개, 볕집 고자를 쓰는 계고는 원고를 고쳤음 또는 고쳐쓴 원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국문학자들의 윤문을 거쳐 완성된 저서라든지 그는 주요 논저의 계고에 착수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선은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이 뿌연 곳은 공기가 탁한 상태입니다.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과 전북, 대구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방도 한때 나쁨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보통에서 좋음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하늘은 대체로 맑은 상태고 볕이 따뜻해서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20도, 강릉, 대구, 광주 21도, 부산과 제주 2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을 1, 2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은 따뜻해도 밤에는 다시 빠르게 쌀쌀해지겠고 내일 아침에는 철원이 2도, 서울과 대구 7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처럼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내일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내륙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제주도 해안은 오늘부터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것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을 연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 제도의 시행은 현재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해임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에 김영문 총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애플리케이션에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회원의 이름과 주소 정보가 노출돼 쿠팡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쿠팡 측은 31만여 명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보가 노출된 고객에게는 따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 오른쪽 날개죠.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상임의장 나오셨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아직도 이 물어오는 청취자분들이 계셔서 예. 이 비상시국 국민회의 어떤 곳입니까? 아, 이거 네. 원래 그 앞에 네. 정권 교체를 위한 비상시국 국민회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약칭 그냥 국민회의라는데 네. 정권 교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체입니다. 아, 연합체. 예. 아, 이해됐습니다. 예. 정권 교체를 위한 이게 들어가니까 확실하네요. 예, 단체의 목적이. 자, 한편 이 지옥에서 온 팩트 체커가 있습니다. 인터넷 바닥민심 수집가 헬마우스로 알려져 있는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관님이 오른쪽 날개를 맡으시고 계시다면 저는 이제 온라인 날개를 맡고. 온라인 날개? 네. 좌우가 아니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시죠?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이 의장님한테 기가 좀 밀리시는 것 같아서 훨씬 젊은데.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아주 양기 보충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젊은 분하고 하면 좋죠. 길을 받으니까. 자, 파이팅을 기원하고요. 네. 자, 이 첫 번째 어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속보로 갑작스럽게 나와서 오늘부터 이제 빈소가 차려지고 조문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조문을 다녀오셨다고. 예, 아침에 들었어요. 여기 오는 길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소회라든가 오늘 조문 가셔서 어떤 좀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과가 있는 분이니까 누구든 다 공과가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91년에 저희들이 제야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 하다가. 그때 제야 인사셨죠? 예, 하다가 이제 민중당을 창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급진정당 아닙니까? 진보정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창당을 했는데 또 정당 창당하면 선거에 출마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출마를 안 하면 정당이 없어지니까 그때 정당법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출마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다 복권이 안 된 거예요. 저부터부터 다. 아, 복권이 안 되면 출마가 안 되죠. 안 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다가 밑자야 본자에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면담 신청을 냈지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면담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정책의장 장진표 씨하고 그 대표한 이우재자 셋이가 이제 들어갔죠. 제가 그때 사무총장이니까. 들어가서 이제 원래 20분을 이제 시간을 배당받아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사회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제야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께서 재미있었는지 아이고 귀담아 듣는 일 1시간이 넘게 지나갔어요. 길게 하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지는 정당을 만들었는데 낸 92년 낸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권이 안 됐다. 복권 사면 복권은 대통령 권한이니까 우리를 사면 복권 시켜 주십시오. 딱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뭐 별 주저 없이 그 이 총장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해창 씨인가 비서실장을 부르더니만은 이 총장 말이 일리가 있다. 사면 복권 절차를 밟아서 사면 복권 하도록 하시오.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러고 나왔는데 뭐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연락이 와서 그 우리만 사면 복권 그 민정당만 사면 복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야당에도 사면 복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신청해서 신청하시오. 명단 올려라. 그래서 그때 우리 때문에 아마 민주당 사람들도 복권을 많이 했죠. 그 당시에는 12.12 신군부의 주역 육공의 대통령과 제야 인사였으니까 진보운동 하시면서 좀 적대적 관계였는데 그래도 개인적 인연은 또 나쁘지가 않으시네요. 그래요. 저는 또 노태우 대통령 때문에 감옥도 한번 갔죠.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3번, 전두환 대통령 1번, 노태우 대통령 1번, 5번을 감옥을 갔으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어쨌든 군사 정권과는 지속적으로 싸우신. 별 인연이 없습니다. 이제 노태우 정권 자체가 일종의 좀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던 정권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신군부의 2인자이긴 했지만 동시에 또 문민 정부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또 평가도 실제로 있고요. 직선제 개헌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87년 헌법으로 개헌하고 첫 민선 대통령인데. 첫 민선 대통령을 했으니까. 50 때 굉장히 단단하게 닫아뒀던 뭐 그 금지 서적이라든지 금지 곡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푸는 조치도 또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것도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참모들이요. 우리가 볼 때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주에 뭐 나중에 뇌물로 감옥 간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뭐 독재 정권 때는 항상 뭐 감옥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그 특히 노태우 대통령 때는 물론 50 시절에 뭐 5.18이라고 하는 거 과오에 대해서는 그건 뭐 언급할 것이 없을 정도지만은 그러나 공을 본다면 노태우 대통령 때하고 북방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엔도 남북 동시 가입했죠. 특히 중국, 소련 북방 외교 관계 그때 터치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북방 외교에서는 상당히 그 기여를 했죠. 그때 이제 소련이 또 해체되기도 했고요. 고르바초프 서기장하고 회담하던 장면이 생생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노태우 정권에서 오늘 아까 일부 마지막에 그 고 신해철님 기일이다 하셨는데 신해철 씨가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것도 바로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로 이제 대상을 탔죠. 자, 오늘의 이슈로 한번 좀 풍덩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지금 큰 이슈들이 고발사주 또 대장동 연일 이어지는데 먼저 이제 지난밤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고발사주 먼저 다뤄보죠. 이슈가 큰 거는 대장동이 더 크고 대장동이 더 크다. 고발사주보다는. 근데 이 손 검사 구속영장 기각은 의장님은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예상했어요. 기각될 거다. 왜냐 그러면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거의 잘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처럼 검찰에 오래 붙들려 다녀가 본 사람은 검찰의 절차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언제 오래 한 10여 년 이상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그 구속영장 신청 안 한 거거든요. 되게 그래 되면. 그런데 그걸 또 굳이 또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하길래 저건 보나마나 기각이라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어제 저도 하도 궁금해서 이제 여러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뭔가 이제 범죄 소명을 입증할 뭔가를 공수처가 쥐었겠지. 예.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데 쳤겠나 이런 얘기들 하셔서 혹시 또 구속되나 지켜보기도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새로 뭐 나온 염려도 건 있었는데 없었을 저는 처음부터 저건 어렵다. 저건 정치적이다. 저건 정치적이다. 저건 정치적이다. 저건 뭐 그 저 범죄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고 소명할 만한 게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왜 그걸 발부를 안 했겠어요. 그래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겠는가? 증거가 명확했다면. 그럼요. 자, 지금 이제 이 와중에 또 이 검찰의 저희 법원에 출석하는 송 검사가 공수처가 보낸 문자를 공개해서 파장이 있었어요. 예. 이제 선거 얘기가 들어있는 바람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공수처가 취한 거 아니냐? 혹은 아니다, 그 반대다. 이것도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공수처에. 예. 네. 공수처가 지금 공수처가 하는 그 일종의 그 언행들을 보면 뭐 처음이라서 서툴기도 하겠지만은 또 수사 기술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은 나는 이번에 이 그 고발 사주 손준성 건 이거 진행하는 거 보면서 저건 정치적이다. 저건 저 건들은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지금 또 타이밍이 묘하잖아요. 대장동 사건 터진 그 타이밍에다 또 야다에는 또 이게 경선에 막 빠지고 또 묘한 요 타임인데 대장동 사건이 문제 커지니까 그걸 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맞불 놓는 차원으로 한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윤석열 후보 쪽은 이거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비슷한 맥락이신데 그렇습니다. 뭐 청취자분들이 요 문자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야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임체커가 그렇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의장님께서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의장님하고는 반대 입장에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반대 하게 입장에서? 되는 게 정반대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종의 면피용으로 저거를 구속영장을 일단 쳐놓고 나머지는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무리수네요. 문자의 내용을 손준성 검사가 직접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공손합니다. 공손하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한테 보내는 문자 중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공손한 문자가 아닌가. 아유 공수처는 이렇게 관용 차량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보낸 것도 굉장히 장문이고 저는 너무 공손해가지고 무슨 학교 선배한테 보내는 결혼식 초청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차장님으로 이렇게 호칭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송 검사에게 차장님. 네. 그리고 끝날 때는 수사처 수사팀 배상으로 끝납니다. 배상. 올림이거든요. 올림. 정말 약간 청첩장 느낌이 있네. 수사팀에서 올립니다라는 말씀이죠. 그건 뭐 수사기관이 문자가 아니라고 봐야지 그 정도는. 수사기관 문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의장님도 공감하시네요. 예, 제가 또 이제 온라인의 날개 아니겠습니까? 좀 찾아봤더니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는 이 문자하고 상반되는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이 받는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문자를 본인들이 받았던 걸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분들이 받은 거는 몇 월 며칠 오전 몇 시까지 경찰서 무슨 팀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무슨 경찰서 경감 누구 이러고 아주 간략하고 사무적으로 끝나는데 지금 이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한테 보냈다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구절절합니다. 저희 수사처는 10월 4일 처음 차장님께 14일 또는 15일에 조서 일정을 통보를 하고 가능한 일정을 문의한 이래로 10월 19일에 거의 매일 출석일을 협의했으나 차장님은 저희와 연락하실 때마다 계속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고 있음을 이유로 출석일자 확정을 미뤘고 이렇게 줄줄이 경과 보고를 하네요. 경과 보고. 그래서 이게 마치 결재를 받는 사람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공수처가 정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시행을 한 거냐 영장을 친 거냐라는 의문이 지금 온라인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나도 검찰에서 소환장 뭐 수십 번 받아봤지만은 뭐 소환장에 그렇게 구구절절히 뭐 사연 쓰는 건 없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뭐 출석하기 바란다 이게 끝인데 이례적이다. 아마 그거는 지금 우리 임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공수처가 면피용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나는 그 면피용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하니까 나와달라. 막 이런 의미가 깔리는데 우리가 너무 공수처가 고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와달라. 문제는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나오게 한다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 말이지. 자, 두 분이 다 정치적 의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쪽은 이게 면피하기 위한 무리수를 던진 것이다. 그리고 의장님 쪽은 나오게 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썼다. 근데 그게 조금은 먹힌 게 구속은 무산이 됐습니다만 어제 법원에서 이제 흘러나온 얘기는 자, 이제 송 검사가 앞으로는 소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 이 답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월 초부터 공수처는 나오라고 하고 계속 이제 변호사 선임이 안 됐습니다. 미루다가 11월 초반에 가겠다고 했는데 이때는 또 야권 야당의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시기라 정치적으로 민감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제 이 송 검사는 어쨌든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뭐 좀 난항을 공수처가 겪는다 해도 김웅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김웅 의원도 계속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던데. 김웅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죠. 현직 국회의원인데 구속은 어렵고요. 네, 구속은 어렵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불응하면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제 가서 해죠. 국회 가서. 국회에 가서. 국회에 가서는 할 수 있는데 본인은 뭐 회기 일정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때문에 못 간다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국회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그 강제 구인할 방법을 강제 구인을 하려면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현역 국회의원을 영장 받기가 그게 국회의원들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명백해갖고 막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는 조사도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하려면 국회 가서 본인에게 가서 현장이 그런 게 있거든요. 현재 가서 조사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도 뭐 국회 때 받아봤는데.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다 공직자니까.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의장님께서도 오랫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하셨던 입장에서 보시기에 검사나 혹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결백하다면 빨리 수사기관에 나가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 자기 소명을 하는 게 공직자로서 좀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요. 그 말도 맞는데 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그 뭐 택도 없는 건데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건데 범죄 혐의도 없는 건데 왜 자꾸 쓸데없이 조사하려고 그러느냐. 정치적으로 자꾸 덮어씌우게 하려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조사 안 받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거부의 이제 명분이 있다면. 그런데 고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가 육성으로 공개되던 날 조성은 씨가 요 스튜디오에 와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랬어요. 그때 전화가 2번 왔고 이제 19분의 통화가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뭐 남부지검에 처음엔 접수하세요. 아니다. 대검에 접수하세요. 이게 내가 접수하면 이게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육성으로 나와서 이 조성은 씨 주장도 그렇고 지금 들어보면 김웅 의원이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저희 복수로 표현이 되면서 이 실행됐던 일을 지금 1년이 지나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 아니냐? 이런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건은 나는 김웅 의원이 자세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소명할 필요는 있다? 왜냐 그러면 국민들이 또 일부 국민들은 궁금해하기도 하잖아요. 궁금하죠. 또 의심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솔직하게 의심도 하잖아요. 검찰의 입장을 전달받아서 전달한 거 김웅 의원이 아니냐. 뭘 감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하니까 김웅 의원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국민들 앞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뭐 아주 자세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죠. 결국 이게 모두 대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고발 사주는 지금 여당 입장에서 강하게 공격을 하는 입장인데 윤석열 후보 결국은 이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핵심 쟁점인데 그럼 윤 후보는 지금 한숨 돌린 셈이 된 겁니까? 처음부터 윤 후보는 뭐 자기는 관련 없다는 거니까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었죠. 처음부터 그건 뭐 내하고는 관련 없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하고 뭐 구체적인 물증이 관련 물증이 나오기 전에는 본인이 관련 없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증이 나오기 전에는 증거가. 그럼. 자,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이왕 이제 윤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의장님의 정치 경력은 워낙 관록이 있으시니까 지금 이제 야당 내 쟁점이 양강 구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당심은 윤석열이 잡았다.
그러니까 민심은 홍준표가 잡았다. 예. 근데 요즘에 뭐 개사과 논란이나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이 윤 후보 좀 떨어지고 있다. 예. 홍준표는 바람 탔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그건 관망하고 맞습니다. 계세요? 예, 그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그건 맞습니다. 네. 예, 맞고 윤 후보가 그 광주 발언이나 네. 비록 그 부산에 가서 했지만은 네. 그 광주 이야기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안 맞죠. 네. 안 맞고 그럼 점수를 까먹을 발언을 예, 했다. 또 뭐 개인대 사과를 줬다 하는 거는 네. 또 뭐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해명하거나 수습하는 캠프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게 아주 절제제지도 못했고 국민들에게 화만 돋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 후보의 광주 그 발언이나 개 사과 이 문제는 윤 후보의 지지를 까먹는데 크게 기여를 했을 거예요. 자,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뭐 한 예, 일주일 플러스 며칠 남았는데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내가 아침에 산에 가면요. 네. 전에는 그렇게 윤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던 그 젊은 그 여성분들이 산에 오는 분들이 아주 그 개 사과 준 거 보고 막 아주 흥분해가지고 여론의 영향이 안 좋군요. 돌아섰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면 여론이 좀 안 좋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윤 후보 캠프나 윤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광주 방문해서 사과하는 것도 뭐 다음 주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최종 결정이 나는 전후해서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뭔가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지 않고 약간 뒤로 미룬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 시점에서 윤 후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돌파가 될까요? 지금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예. 이제 뭐 왜냐하면 11월 5일이 그렇죠. 경선이잖아요. 네. 11월 1일부터 투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1일 해봤자 오늘이 27일 아닙니까? 네. 28, 29, 30, 30 나흘 남았는데 네. 나흘 동안에 무슨 수를 써도 이걸 만약에 어렵지. 여론을 많이 아무리 깔끔하게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납작 없다고 뭐 광주 5.18 묘제 참석해서 뭐 저를 뭐 수십 번 한다 하더라도 나흘 안에 그걸 만회하기는 어렵다. 난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의장님하고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막 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또 들어봐야 되는데요.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먼저 목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보통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원래 하던 일인데요.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입니까? 네. 그동안 또 대통령으로서 또 경기지사로서 함께 이제 국정을 끌어왔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많이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원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편하게 받으시면서 이제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라는 말씀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네, 이게 음질이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없는 상태에서 취재하면서 이제 녹음이 된 거라. 그런데 이런 왜 이야기가 마이크 없는 데 가서 이야기하지? 아니 어제 홍준표 후보가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녹취가 되는 데서 만났어요. 나도 청와대 많이 들어가 봤지만 그 방 많은데 하필 왜 마이크 없는 데 가세요? 네, 무슨 상춘제에서 비밀 이야기 하려고. 차를 마시느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됐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했고 문 대통령이 좀 뭐 농반 진반 1위 후보가 되니까 그 심정 아시겠죠? 자, 어제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장님?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그 발표한 대로 이재명 후보가 뭐 지난 대선 때 이야기 또 대통령이 그걸 또 받아서 또 하는 이야기 이 자체가 결국은 문재인, 이재명 함께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내용은. 현직 대통령과 차기 후보가 원팀이 된 거다. 현직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막 지난 거는 지나간 거고 다 털고 이제 우리 둘이 같이 가서 다시 정권 한번 재창출해보자 요 말 아닙니까? 깨놓고 말하면. 그게 선거 개입입니다. 그게 부적절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5선 때 국회의원 나섰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도 일산에 가다가 그
은평구에서 가잖아요. 구파발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양시로. 네. 가는 길은 뉴타운 거기 구파발 뉴타운에 들렸다 간 거예요. 그걸 이 은평구에 출마한 이재호 도우로 그 들렸다 갔다고 야단이 난리 쳤잖아요 그때. 네. 아 그런데 뭐 대선 후보하고 대통령하고 만나서 저렇게 정답게 온갖 이야기 주고받은 거는 우리 둘이 잘해보자 이 말이니까 그건 선거 개입이 오해가 소지가 있고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공격할 그럴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잠깐 2012년 9월 2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당시 이제 새누리당 후보. 네.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 이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후보가 100분 동안 단독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좀 전에 이제 왜 녹음기 없는 데서 만나느냐 이제 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녹음기 없는 데서 만나서 네. 이 오찬 회동이 끝나고 나서 따로 이제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상일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비슷한데 요 두 사례를 비교했을 때는 MB 정부만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의장님 특임 장관 하고 계실 때 아니에요? 그게 몇 년도예요? 2012년입니다. 12년이면 내가 이제 그만뒀을 때인데 장관 안 하고 계실 그때 때구나. 내가 기억이 나는 거는 우리가 그 일부에서 저도 물론 그 만나면 안 된다. 그때도 반대하셨군요. 난 그때 강력하게 반대했죠. 강력하게? 만나면 안 된다. 그 공여 야당의 공격 빈을 잡을 거 뭐 있냐. 그 이미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그 여당 후보가 될 줄 다 아는 사이인데 그거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냐. 그랬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는 내가 원체 반대를 하니까 오해받는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박근혜 후보 쪽에서 강력하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만나자고. 왜냐하면 후보 입장에선 그렇겠죠. 후보로서는 아무래도 이 현직 대통령이요. 자기 다음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는 없지만은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인재 후보 내세우고 예정 떨어뜨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후보가 되면 제일 먼저 대통령하고 관계를 좁히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은 돼야 되니까. 정치적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내가 뭐 야당 공격 받을 각오는 하시라고 그건 옳지 않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이게 일종의 지금 관례처럼 굳어지는 것 같은데 뭐 DJ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이제 노무현 후보랑 만남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제 박근혜 후보랑 만남이 차례.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일종의 관례가 되는 거 아닐까요? 관례로 하면 현직 대통령이 여당 후보 만난다는데 그걸 꼭 무슨 선거에 개입해서 이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그만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거는 대통령 여당 후보 못 만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여당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소위 여권 지지자들에게 미치는 거는 그게 소위 여권의 대동단계를 하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선거 개입으로 봐야지. 그래요. 그건 옳지 않지. 그럼 뭐 지금 의장님은 여당이실 때도 반대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관됐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자, 이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아서 의장님 이 방송 마치시면 지금 대장동 특검 촉구 기자회견 하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거 지금 조금 그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검찰이 검찰 경찰 뭐 수사하는데 대장동 수사가 지지부진해지고 이게 잡은 사람도 놔주고 뭐 계좌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특검을 해야 한다. 그리고 김호수 총장 자신이 성남시 고문을 했기 때문에 원래 성남시에 관계되는 사건에는 재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 퇴진하고 이 사건은 특검으로 넘기는 것이 이 사건을 말끔하게 해결하는데 옳고 그게 이재명 후보가 관계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이 후보에게도 좋다. 특검을 해서 밝히는 낫겠다. 이 이야기를 할게요. 여당과 이제 이 후보 측도 이거 받아라. 특검 촉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처음에 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다녀오시고 저희가 막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여야 정계 인사들이 조문 행렬이지 않습니까? 많이들 가고 있는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 이 조문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야 한다고. 가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뭐 사면 복권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난날에 뭐 5.18 이야기하고 뭐 하면 그렇게 말하면 과정이,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사망을 했는데 조문 가는 게 그게 도리죠. 전현직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입장에서. 그런데 의장 이게 이제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가 좀 국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곧 전두환 씨도 이제 사망하게 되면 언젠가 비슷한 어떤 논란에 부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좀 두 사안을 다르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좀 그런 것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추징금도 뭐 2천 몇 번이가 다 완전히 다 갚았잖아요. 그렇죠. 다 갚았고 또 그가 유언해서 잘못했다 깊이 사과한다. 사죄를 용서를 바란다 하는 것도 밝혔고 또 그 노태우 대통령 가족들이 수차 광주에 내려가서 사과 뜻을 표했고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처럼 배째라식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전두환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회자되는 게 이제 그런 대목이에요. 이 87년 헌법에 의해서 민선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영부인이 된 김옥숙 여사죠. 이순자 여사한테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 우리는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다. 그 전에 50은 체육관 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차별화가 좀 쎄했다 이런 또 일화가 전해지는데 팩트 체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보죠. 이재호 비상시국 국민회의 의장 임경빈 작가와 진격의 보수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다. 오늘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의 단장을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지난밤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결국 기각이 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공수처가 최근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밀행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또 뭘 들고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 여부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예상이 쉽지 않았다. 어제 법조인들도 구속 가능성을 조금 높여보는 분들은 공수처가 뭔가 쥐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체포영장 기각된 상황 정도라면 이거 당연히 기각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자, 그래서 공수처가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오늘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분석되고 있는데 반면에 사전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결국 이 출석 조사 비협조도 있지만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었단 말이죠. 의원님 혹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셨습니까? 우선은 범죄 혐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좀 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미 검찰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했고 그래서 검사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해서 공수처로 이첩한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검사들이 이 범죄 의혹이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또 마무리하려면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소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뭐 긴급 체포나 이런 식으로 영장 없이 그냥 탁 체포를 해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현직 검사고 또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체포의 경우에도 사전에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소환을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의 경우에도 지금 사후 구속영장이 아니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범죄 혐의는 입증이 돼 있다. 그런데 소환 조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데
보다 좀 정식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영장이라는 수순으로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그걸 이제 구속까지 시켜서 지금 조사할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 판단으로 보여지고 대표적인 이유로 언론 보도된 거 보니까 앞으로 뭐 수사에 협조할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송 검사가 얘기했다는 거죠. 네네. 한 달 가까이 미루다가. 자, 네. 그런데 이 실질심사 출석 전에 말이죠. 송 검사는 공수처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네. 송 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야당 경선에 개입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어요. 이 공수처 문자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뭐 여든 야든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정 정당의 이야기를 듣고 수사의 속도를 내려고 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소환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또 손 검사는 약간 강압적인 그런 약간 협박성 문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강제 수사를 언급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저도 변호사 해봤지만 소환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소환에 불응하면은 강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네네. 안내 문구가 항상 들어갑니다. 예. 그럼 검사 입장에서 그것이 이례적인 게 아니었음을 알았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네. 자, 이제 결국은 그 공수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송 검사가 빨리 소환 조사에 응했으면 이 구속영장까지 쳤을까 싶은데 10월 초부터 10월 14일, 10월 22일, 11월 4일 이렇게 미뤄져서 야당의 이제 경선 결정일까지 이제 미뤄져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반대쪽 시각에서는 오히려 송 검사가 11월 5일 대선 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 공수처 수사가 아마 힘들어질 테니까 이 시간을 미룬 것 아니냐 이런 또 시각을 제기해요. 박 의원님은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면 될수록 수사기관들은 수사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송 검사 입장에서는 송 검사 본인만 생각할 수는 없고, 김웅 또 정점식 이런 현역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다른 현역 의원에 대한 수사는 더 늦어지겠죠. 네네. 그런 것도 고려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작성하고 전달한 첫 번째 시발점이라면 그다음에 김웅 입 후보자 당시에는 현재 의원 그리고 조성은 씨 이렇게 전달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럼 같은 의원이시니까 김웅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참고인이잖아요. 소환 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피의자 전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피의자 전환 가능성 충분히 있죠. 지금 손준성 보냄이라고 해서 왔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조작된 정황이 없다라고 이미 검찰별로 보도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물증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김웅 의원하고 제보자인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취록도 공개가 됐어요. 거기 보면은 김웅 의원이 처음에 본인이 했던 해명과는 달리 굉장히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정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요. 관련된 수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송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제 다음 날이라 이게 언급하기는 지금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까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체포 동의안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아마 공수처도 빨리 손준성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다음 단계로 빨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손준성 검사가 지금 구속영장 소환은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다 기각이 되면서 손준성에 대한 소환 자체가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김웅 의원이나 전정식 의원 같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자연스럽게 소환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체포 동의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체포 동의 요구까지 갈 것 같다. 네. 그런데 이제 공수처의 앞으로의 수사는 여러 가지 좀 난항이 예상된다. 난항이 예상되죠. 예,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이게 대선 레이스하고 지금 여러 가지가 또 이제 겹쳐 있어서 다 정치적인 해석이 이제 또 아마 공수처를 난감하게 만들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다른 이슈도 좀 여쭤볼게요. 또 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도 박 의원님 계셨으니까 지금 네.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지금 네. 연일 황무성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녹취록의 파장이 좀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무리 뒤져도 100% 나올 것이 없다 이렇게 선을 네. 그었는데 이게 네. 또 어제 홍준표 후보는 뭐 그런 말 다 소용없고 설계자가 범인이다. 야당은 이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 황무석 녹취록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황무석 녹취록 관련돼서는요. 네. 이게 녹취록 전체가 공개된 것인지 또 한번 봐야 되고 또 네. 공개된 전체 맥락이 어떤 건지도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시장이 언급된 부분은 오히려 이제 해임보다는 다른 맥락에서 채용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됐다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에요. 네. 그래서 조만간 내용을 정리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녹취록의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당시 성남시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네. 정말 까딱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 있는데 자, 뭐 그럼 박 의원님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지금 또 이제 국제 마피아파라고 하는 이제 조폭과 유착돼 있었다. 이런 주장이 계속 제기됩니다. 또 새로운 네. 돈다발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 한번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 돈다발 사진이 한번. 국감에서 화제가 됐죠. 예,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돈다발 사진이었던 것이고. 네. 이게 이제 신빙성 있는 제보가 아니라는 건 아마 그때 좀 판명이 났다고 저는 봅니다. 뭐 추가로 돈다발 사진을 뭐 또 올리고 뭐 본인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주장이다라고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고는 있지만 알맹이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자,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이제 별세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좀 교차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자, 유언에는 자, 과오에 대한 깊은 용서를 바란다. 이런 또 사죄가 담겼다는 이제 이야기도 보도가 됐고요. 지금은 박주민 의원이시지만 박주민 변호사 시절에 또 전두환 노태우 부패 재산 환수를 위해 노력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이 결정됐고 네. 문재인 대통령 조문 여부가 관심입니다. 문 대통령의 조문 또는 국가장 결정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뭐 그 국무회의에서 국가장으로 이미 결정한 상황에서 네. 제가 말을 못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 네. 아무리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했던 일이 굉장히 큰 잘못이고요. 굉장히 큰 잘못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긍정적일 수가 네. 없습니다. 긍정적이지 않다. 그럼 대통령 조문도 저는 안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화는 뭐 당연히 가겠습니다만 네.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과오는 너무나 크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단장 맡고 계신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 본부장님들께 깜짝 간식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간식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특식이죠. 특식. 햄버거 세트인데요. 야, 우리 이 PD님이 웬일일까요? 햄버거 세트를 연일 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월말이라 돈이 좀 남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요. 저희는 있는 대로 다 풉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주간 사건 사고를 분석하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늘 정치 뉴스 비중이 너무 높아서 보다 보면 사건 사고도 참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제가 또 국내 사설 탐정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참 미스테리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배상훈 프로파일러를 존경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우리 사회를 좀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어요. 일명 생수병 사건 미스테리. 생수병 독극물 사건. 이게 뭔가 싶은데 어떤 사건인지 좀 개요를 알려주십시오. 예, 사건 발생은 지난 18일에 발생을 했고요. 서초구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직원 두 분이 2시에 여성 직원분이 생수병에 물을 냄새가 좀 이상하다는 걸 하고 이제 응급실로 이송이 되셨고 네네. 2시 47분쯤에 남성 직원 한 분이 비슷한 생수병에 물을 드시고 이제 쓰러지셨는데 또 옮겨지셨고 그래서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안에 있는 독극물이 추정된다. 그래서 생수병 안에? 예, 생수병 안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생수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몸에서 나온 그 환자의 네네네네. 몸에서 나온 혈액을 분석해 보니까 독극물이 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경찰에 병원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회사에서 신고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고 자체가 너무 늦어진 거죠. 그렇죠. 2시에서 10시에 신고했다니까 한 7시간 정도의 네네.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말하자면 그 물을 마셨던 회사.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증거물을 찾는 과정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추정이 됐었는데 그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본인의 거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서 발견된. 근데 그 거소에서는 지금 나온 독극물과 동일한 것을 아마도 본인이 섭취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거소에서 그 물질들이랑 다른 여타의 증거가 나온 요 사건입니다. 이야.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두 분. 그러니까 피해자분 한 분은 이제 돌아오셨고요. 여성 직원, 남성 직원 두 분이 이제 이상해서 입원을 했는데 네. 한 분은 회복하셨고 다행히 회복되셨고 남성분은 5일 뒤에 돌아가셨고요. 5일 뒤에 사망을 했고. 예, 그리고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망의 이유는 다 한 가지의 독극물이군요. 예, 그렇다고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늦게 신고를 받았고 이제 뭐 조사를 한참 했겠죠. 예. 그럼 같은 회사 직원 두 분이 이렇게 좀 신체 이상 반응이 있어서 입원을 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은 회사에서 마신 생수병이었다. 그러고 이제 여기 누가 생수병에 이런 일을 벌였을까?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다음 날 새벽에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 예, 그렇게 된 거죠. 좀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좀 전개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흐름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기라든가 관계라든가 우리가 지금 하나도 모르니까 벌어진 일만 말씀하셨으니까 밝혀진 건 어디까지고 또 어떤 부분이 수사가 필요한 미스테리인지 궁금한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굉장히 이제 뭐 살인이 하나 실행됐고 한 분은 다 살인 미수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범죄를 이제 분류할 때는 프로스트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네네. 제품 변조 범죄라고 합니다. 제품 변조. 변조 범죄. 변조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야쿠르트 병에 예예. 뭐에다 독극물을 주사 바늘로 뭘 넣거나 주입했다. 아니면 뭔가 바카스 같은 거에 뭔가를 주입해 갖고 이런 걸 다 제품 변조 범죄라고 합니다. 종종 나오죠. 그 안에 독극물이 들었던 아니면 어떤 상한 어떤 무엇이 들었건 다 그 범주는 하나 들어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피해 대상, 범죄 피해 대상과 범죄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생수병에 무엇을 넣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 물을 마신 사람이 범죄 대상일까요? 아니면 생수 회사가 대상일까요? 아니면 그 생수를 방치한 그 업체가 대상일까요? 기관이나 업체가 있겠죠. 그 기관도 주가가 떨어질 거고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고. 그렇겠죠. 생수 회사도 역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그 돌아가신 분과 상해를 입으신 분 두 분만 피해 상태인데 이 범인이 주요한 타겟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수사가 어디로 연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용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입건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네. 어느 범위까지가 본인이 유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한 범죄의 타겟이 어딘가에 대한 거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스럽고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회사 내에서 그 생수를 먹을 수 있었던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하게. 대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마신 사람들이 마시도록 하려고 특정을 한 거냐. 아니면은 그 회사의 사장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회사의 뭐 명망을 떨어뜨리기 그렇죠.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사건을 이제 벌이려고. 예전에는 이게 경로당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막걸리나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네네, 되죠. 막걸리나 그 안에 있었던 뭐 사이다나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대상을 특정했던 거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걸 이제 원한 혹은 시정 원한. 이런 쪽으로 프로템퍼링에서 부분적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그 프로템퍼링에서 어디로 갈지를 너무 아직 넓어요.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범위를 아직 못 정했어요. 야, 프로템퍼링.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범행 동기가 아직은 뭐라고 확정적이지가 않네요. 경찰에서는 그냥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뿐이지 아직은 수사 중입니다. 원한 관계이냐 아니면 그 안타깝게도 독극물을 먹고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신 분이 원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또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냐. 자, 범행 동기는 결국 사망한 남성 쪽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피해자는 2명. 처음에는 남성만 노렸다고 추정이 되는데 우연히 여성 동료가 생수를 나눠 마시게 되면서 문제가 터진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특정 대상을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범행이 벌어진 것인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독극물의 선택도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 자체가 용해됐을 때의 독성과 이것이 기체가 됐을 때 산과 반응해서 기체가 됐을 때의 공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범인이 이걸 노렸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거소에서 이것을 검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독극물에 대해서 이 독극물의 특성이 매우 독특합니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독극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지금 회생하신 여성분은 검출이 안 됐는데도 혼절을 하셨고 남성분은 혈액에서 검출이 됐죠. 근데 그거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이 독극물의 성격 자체가 그걸 노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어쩌면은 해를 미치는 정도도 그러니까 이제 독극물을 지금 생수에 넣었을 때 물에 녹으면 발생하는 이제 성격과 이게 기체로 또 퍼졌을 때 다르다. 그럼 그것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이냐? 논문까지 봤다고 합니다. 논문도 읽어봤대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이 독극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을 구입을 하고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도 그렇고 약품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까? 70kg의 성인이 한 티스푼 좀 안쪽 정도에 용해됐다 하더라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돌아가실 수 있는. 티스푼 몇 방울 집어넣으면 이 어른 남성이 사망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맹독성입니다. 이거는 농약의 전달체로 이용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건 구입이나 이런 거에도 제한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맹독인데 근데 어떻게 구입했대요? 그래서 이건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회사의 이 용의자가 어떤 그 다른 회사의 명의를 도용을 해서 개인은 못 구합니다. 개인 구입이 아니라 마치 기업 거래처럼. 근데 참 허술한 게 인터넷으로 그것을 구입한 거를 다른 타 언론사에서 해봤더니 너무 허술하다. 그냥 구입이 되더라? 되더라고요. 보내주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어떤 좀 철저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저도 지금 좀 오싹오싹 하거든요. 9915님, 오늘 생수 샀는데 먹으려니 겁나네요. 자, 7797님,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할까 걱정입니다. 앞으로는 물도 갖고 다녀야겠어요. 좀 이런 경각이 막 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게 이 범인이 노리는 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공포감 확산. 하참, 피해자들 혈액에서 독극물이 나왔고 이 피해자들은 마셨고 물맛이 이상하다. 이건 또 이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생수병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 증거를 취득하는 데가 7시간 뒤에 취득을 했으니까 경찰은 10시 넘어서 거길 간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범인으로 수정되는 용의자가
다시 퇴근 후에 다시 회사로 들어와서 무엇을 했다는 정황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치웠을 가능성. 이 회사가 좀 독특한 거는 그 실내에 CCTV가 없나 봅니다. 그래요. 예. 지금 CCTV는 바깥 CCTV 네네네. 확인해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예, 예. 그러니까 한 10분에 안쪽으로 들어왔다 빨리 나간 정황이 나타나니까 아마도 그걸 치웠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들어가서 증거물을 없앴을 수 있다. 독극물이 들어간 생수병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심지어 불과 8일 전에 이번 사건과 똑같은 탄산음료 독극물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 범인으로 추정된 용의자와 사택에서 같이 살았던 분이 이 피해 대상인데요. 그분이 탄산음료를 따갖고 한 모금 마시고 나머지를 냉장고에 넣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 탕비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넣고 다시 나중에 그걸 마셨는데 그때 이제 몸에 이상을 느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탄산음료에는 그게 없었던 거죠. 처음에 딸 때는. 근데 이제 공용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때 거기에 주입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분명한 건 그 행동이나 상황을 보고 있었거나 확인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강력히 추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사람을 노린 건지 아니면 이게 일종의 연습인 건지 이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확인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오늘은 미스테리까지는 아니고 이게 미해결 사건이라 앞으로의 수사 과정 지켜보도록 하고 해결되면 좀 꼭 와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와 함께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햄버거 세트 받으실 분 8362님, 8286님, 4758님, 8448님. 자, 당첨자는 시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